근데 이런 현금 증여가 사실 항상 위험하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 나오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켜보시면 컨텐츠 무지하게 많아요. 주인은 하시되 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때. 네. 오늘 주제가 가족 간 계좌이체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이제 가족 간의 증여 같은 걸 저희가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이게 사실 컨텐츠도 되게 많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가족들한테 증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애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이뻐요. 얘한테는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든지 해주는 마음에 이제 계좌이체도 하셨겠죠. 아니 네.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집을 좀 옮겨가는데 현금 자산이라는 건 항상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기대고 싶어요. 기댈 때 가장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핸드폰을 이렇게 엄마 부모님의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이런 현금 증여가 사실 항상 위험하다. 이제 위험해요. 소위 말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 나오니까. 요거 가족 간 계좌이체 또는 이제 현금 증여 같은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상속이랑 증여에 그렇죠.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상속증여세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어쨌든 재산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다 부과가 되거든요. 네. 세금이 다 매겨진 다음에 그 세후 소득을 누군가한테 증여를 하든지 상속을 하는데 한번 거기에 또 세금이 붙는 맞아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승전 세금이에요. 이중과세. 계속 세금.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세목이죠. 상속, 증여, 그리고 이제 이민 갈 때 내는 세금. 그게 전출세라고. 그게 또 3대 싫어하는 세금인데 부자신가 봐요. 아니요, 제가 거기 갈 일이 없어가지고 몰랐습니다, 사실. 사실 되게 현금 증여 되게 장황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은 세금 문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금 출처라고 하더라도 그럼 너 그 자산을 네가 어떻게 취득을 했어? 너 돈 이거밖에 못 버는데?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 때 다 네. 비롯된 거라서 네. 사실 큰 줄기는 증여와 이제 상속과 네. 연결된다. 이렇게 네. 그냥 정리하고 딱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상속세는 이제 증여세가 블렌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블렌딩이 된다 하면 고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 이제 증여했었던 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세에 엎어서 다시 재계산을 한 다음에 기존에 냈었던 증여세 차감하고 이제 상속세를 내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랑 증여가 이제 같이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는 결국 증여와 상속 요 과세책에서 많이 걸리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속설이죠. 가족 간의 계좌이체나 현금 증여를 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들어보셨나요? 소액 계좌이체는 상관없다. 현금 얼마 주는 거 상관없다는 갑설이 있고, 네. 아니다, 국세청은 모든 걸 알고 있다. 계좌 정보가 다 국세청에 들어간다더라. 현금 입출금 다 들어간다더라. 갑설이 있는데, 근데 이 소액에 대해서는 다 사람마다 그게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얼마가 소액이냐? 통상 이제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있으면 그런 거는 금융정보서관이나 이렇게 국세청에 정보가 들어간다 이런 건 네. 일반적으로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저희도 사실 그쪽에 내부 정보나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게 세금이 나오거나 고지되거나 그런 건 아닌 맞습니다.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사회통념이라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예를 들어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10만 원 계좌 송금해 주시면서 이거 증여세 신고해야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사회통념이란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해요. 사회통념. 네. 주인은 하시되 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쎄한데? 약간 요런 게 동물적으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마. 그때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때. 네. 그럴 때가 이제 좀 미리미리 좀 내가 어떤 세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네. 알고 계셔야 좋은 거니까. 근데 정확히는 계좌이체 자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국세청에서 모든 계좌를 그냥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고요. 계좌를 보는 건 세무조사로 나왔을 때 보게 됩니다. 현금 입출금도 국세청에서 포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이제 자동으로 거기에서 입력이 되기는 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이랑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입력이 되고 뭔가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껴졌을 때 국세청이든 검찰이든 유관기관으로 통보가 되는 거고, 1,000만 원은 그냥 단순히 넣었다고 증여세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이상한 거래들이 합쳐졌을 때 국세청에 거의 통보되면서 조사가 될 수 있다가 정확한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계좌이체나 현금 증여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조사 뭐 좀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주로 세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금 출처 조사가 자금 출처. 나오는데 그 자금 출처 조사의 트리거는 대부분 부동산 취득입니다. 그쵸. 근데 국세청에서 어떤 부동산을 얼마치를 샀을 때 조사를 나온다는 거는 오픈을 안 하세요. 근데 어쨌든 자금 출처 조사를 나오게 되면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한 3개년치 계좌를 보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PCI 시스템 국세청 내부에서 네. 세원 포착을 할 때 이제 재산이랑 소비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한 소득에 대한 요 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이 사람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포착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과 PCI 상의 뭐 문제가 될 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국세청에서 계좌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100억 정도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셨을 때 그 국세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수집된 자료로 이제 설명되는 금액이 뭐 한 40억밖에 안 된다. 60억이 어디서 났을까? 이런 정도가 되면은 자금 출처 조사나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 뭐 다 분석해 보니까 90억에서 95억 정도는 이제 소명이 돼.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고. 국세청에서는 사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알 수는 없고 정보를 수집했을 때 한 이런 비는 금액이 부동산 전체 취득 금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걸 보고서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금 출처 조사도 당연히 100%를 소명하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이해가 가야 된다는 거죠. 들었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사 나왔을 때 결국 중요한 건 그 출처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상속세 조사도 뭐 저희가 현금이나 뭐 이런 증여를 사전 증여를 좀 보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상속 조사 하면서 이제 사전 증여를 보게 되니까 상속세 조사는 과거 10년치 뭐 다 까잖아요 계좌를 하니까 기억에 의존하기에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사실은 쉽지 않아요. 8년 6개월 전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걸 왜 받았지?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다 정리를 해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대다수 맞습니다. 사례에서는 정말 크게 무슨 사업을 하시면서 나중에 형제 간에 싸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라도 좀 미리미리 해놓으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다수가 그럴 텐데 기억에 의존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리미리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는 게 메모를 좀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메모의 힘이 생각보다 중요한 게 그 메모를 기준으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근거들을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였던 것 같아요 메모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가 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청드릴 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리인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속세는 전혀 다른 포커스라 좀 약간 다른 콘텐츠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상속대한테는 업무대리 계약을 하고 나면 조사대행 계약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10년치 뽑아서 분석하고 있고 맞습니다. 국세청도 조사를 통해서 세액이 확정이 되다 보니 제일 먼저 하는 게 10년치 계좌를 들여다보는 거죠. 네네. 준비하고 있다가 물어보시면 대답해드리고 이게 거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메인의 포인트가 되고요. 이게 상속세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 세무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좀 케어하는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 상속세 이런 게 10년이다 보니까 10년치를 계속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문제들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상속세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이제 현금 증여나 사실 이 부분이 아주 불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사실 뭐 어느 정도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있을 건데 그렇죠.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증여는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세금 안 내고 증여하는 방법 등등을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 사전 증여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상속세에 이제 증여세가 10년치가 블렌딩 된다고 했는데 그 10년의 기간을 계속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증여세는 10년에 한 번씩 리셋이 되는데 그 10년에 한 번씩 이제 받을 수 있는 공제한들을 최대한 받으시면서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해나가시면 그래도 뭐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증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켜보시면 컨텐츠 무지하게 많아요.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법을 잘 활용하는 거죠. 이제 법이 이제 10년 단위로 이제 한도가 있죠.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직계 좀비속 간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잘 이용하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이 태어났어요. 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죠. 법정 대리인 권한으로 만들어줘요. 넣어줘요. 한도까지. 미성년자 2천만 원 넣어줘요.
10년 뒤에 2천 또 넣어줘요. 그리고 성인이 됐어요. 5천 할 수 있죠. 한번 또 10년 넣어줘야죠. 그럼 30살 때까지 9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9천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9천을 테슬라를 사놨다면 또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땐 9천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주식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근데 저희가 투자를 잘하진 않으시니까 그거는 좀 다른 유튜브를 네,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들을 잘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또 좋지 않나.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좀 번외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상속의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쵸. 점점. 근데 네. 1세대에게 물려받는 2세대도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럼 또 네.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항상 물려줄 때 먼저 소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보통 물려주시는 분들이. 그래야지 나중에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매입을 해온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자금력을 만들어주고 싶은 과정에서는 네. 이런 거 필수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 제발 좀 대리인이랑 얘기 좀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뭐냐면 조금 되게 안타까웠던 사례인데 아버님이 이제 사후 이제 자녀분들을 위하신다고 현금을 조금씩 빼셨어요. 그러니까 좀그 현금을 빼면 근데 그거는 그냥 증여로 추정이 돼버리잖아요. 추정상속재산에 그냥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입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네. 현금을 만약에 계좌에서 뺐어. 네. 어디다 썼는지를 네. 소명을 못하면 네. 너 이거 증여했지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빼서 자녀한테 또 주신 건 아닌가 봐요. 근데 그 입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입증이 안 되니까 난감하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받은 것도 이만큼이 아닌데 난감하죠. 세금만 빡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대리인이랑 상담을 하셨으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입증 안 되면은 상속으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약간 민간요법 어디서 주워 들으신 말로 처리를 하시다가 된장 바르신 거예요. 상천한데. 근데 상천한데는 마데카소를 바르셔야 돼요. 된장을 바르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사례는 있어요. 돈이 막 빵꾸 나는데 네. 어디 갔나 했더니 혼외자가 있었던 거예요. 상속의 세계는 사실 아침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상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네, 이건 이야기들이 뭐, 있습니다. 네. 예. 자금 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사시기 전에 저희랑 좀 얘기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미 자금이 갔어요. 가고 템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가 있으시거나 할 때 저희랑 좀 미리 상담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속이든 뭐든 좀 자기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대리인이랑 한번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최후의 세금 내실 거에서 굉장히 큰 절세 포인트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속의 개념이 뭐 현금만 있고 이런 건 아니라 뭐 법인이 있을 수도 하니까 네. 기존에 좀 대리인들 잘 활용하셔서 좀 준비 잘 하시는 게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은 다 받으셔야죠. 사실 이제 상속세가 세금도 굉장히 큰 세목 중에 하나고 뭐 세금이라는 게 사실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거기다가 상속세는 입증 책임조차도 납세자한테 그치. 있다 보니까 준비를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준비가 당연히 어려울 테니까 세무대를 꼭 활용해서 미리 한 5년, 10년 장기간 프로젝트로 가장 좋죠. 준비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잘 하시는 잘 많이 들었는데요. 이 정리만 하려고 계속 써놨어요 여기다. 어쩐지 뭘 그렇게 적고 있어 이렇게. 뭘 정리했어. 입증 책임 준비.